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 참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번 층간소음으로 폭행이 되고 그 폭행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또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2017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윗집하고 아래층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서로 처음부터 좀 사이가 안 좋긴 안 좋았었나 봐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다가 2017년 9월에 청주의 아파트인데요. 이 윗집 손님의 아마 지인들이 좀 찾아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란스러웠겠죠. 떠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래집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것이 폭행 사건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마 이게 12층, 13층 이런 것 같아요. 네. 2017년 9월 달에 발생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대법원까지 상당 기간 그 재판이 항소심 진행되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지금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저 층간소음은 대체로 이제 그 위에 층에서 뭐 쿵쿵거린다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지금 고통받아 가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보니까 13층 사는 분들이 좀 그 쿵쿵거렸는지 모르겠지만 12층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번 사건은 그냥 하나의 그 사건이 된 계기 발단의 사건화가 된 케이스에 속하고 모르긴 해도 그 전에 상당히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으로 더 그렇죠. 증폭이 된 거지. 그 전에 없었는데 그냥 그러면 단순히 한 번 정도 한 번만에 예,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그러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더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뭐 심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층 사람하고 아래층 사람이 서로 나와라, 우리 한판 붙어보자라고 이제 서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한판 붙자고 하면서 이것이 놀이터에 가서 한판 붙는데.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서로 이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서로 우리 소위 말하면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지만 아마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아래층 간의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최고로 격앙돼 있는 상태였는데 2017년 9월 달에 위층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쿵쿵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살고 있던 그 13층하고 12층으로 알고 있는데 12층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그 대응하는 방법을 뭐를 선택했냐면 골프채를 들고 위를 쿵쿵 찌인 거예요. 전정 위에다가. 그러니까 또 위층에서는 아래층에서 쿵쿵 울리니까 또 열받죠. 손님까지 와 있는데. 그쵸. 손님도 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다툼이 됐는데 그럼 좋다. 그래서 12층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나와라. 여기서 떠들지 말고 아파트 시끄러우니까 그건 또 어떻게 지켰어요 나름대로. 밑으로 내려가자. 그 밑에 그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에서 만나자 하니까 두 부부가 가고 아무래도 손님 온 사람들 따라 내려왔겠죠. 그렇죠. 이게 뭔 일인가. 네, 갔어요. 또 양 부부가 일단 딱 마주쳤어요. 그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13층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붙자. 서로 어디가 터지고 깨지건 간에 치료비 요구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각서 하나 쓰고 우리 한번 붙자. 네.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남자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는 판인데 급한 게 여성분들인가 봐. 거기 옆에 와 있던 여성분들이 그냥 그 위층에 있는 아줌마가 화가 났던 모양이죠. 손님들 와 있는데 그런다고. 머리끄댕이를 먼저 잡았다고 그래요. 머리채를. 이게 머리채를 먼저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층에서 먼저 머리채를 잡은 것 같고 또 아래층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또 머리 같이 방어 차원에서 잡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뒹구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내가 그 일선에 있을 때 여자들이 쌈박질하고 머리 잡고 싸운 거를 그 사건 조사하고 데리고 와 보면 전부 다 헬기장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교수님 그러니까 안 잡혀보셨죠? 전 잡혀봐가지고. 왜 헬기장이 생기나 난 그게 궁금했어요. 가서 경찰이 잡아 뛰면은 빠지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대체로 이게 손을 집어넣고 한 바퀴 돌리더라고. 아 진짜. 그래갖고 딱 잡으니까 이거 억지로 잡아 뽑아버리면 이땜 헬기장 만들어져요. 저 지구대 할 때 진짜 어떤 여성분이 술 취하시고 제 머리 잡으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머리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안 잡히니까 나중에 꼭지를 이렇게 잡아떼시는데 머리가 다 진짜 해지는데 그나마 옆에 분들이 떼어서 망정이지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요. 교수님 말대로 이렇게 안쪽 싸울 이렇게 때는 넣어서 한 바퀴 돌려서 딱 잡아.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여자들끼리 싸움이 붙어 있으면 가가지고 손만 띄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아채는 경우가 있거든. 잡아채니까 손에 한 움큼 머리카락이 딸려 나오더라고. 여기가 뻥 뚫리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요령을 터득을 했죠. 절대로 그냥 강제로 손을 여자들 잡은 거를 뽑으면 머리 뽑히니까 서서히 해가지고 이게 푸른 다음에 떼라고. 근데 손목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손목을 잡아야 돼요. 여기 같은데 급소 같은 데를 딱 눌러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펴지게. 저도 머리 진짜 전 한 번도 땜통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때 머리를 묶고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이 꽁지를 이렇게 잡아 떼시고 나중에 이게 막 하다가 해져서 막 산발이 되는데 헬기장 만들어주고 나면 그거 한동안 안 난다며. 저는 모르겠어요. 불모지대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 경우는 이제 그 여자들끼리 성급하게 붙어버리니까 남편들하고 이렇게 말려서 이제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로가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데다가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러면서 한번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그럼 난 이제 고소까지 가겠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윗집 그 여성이 먼저 머리채는 윗집 여성이 잡았는데 어찌됐건 뭐 더 많이 다친 건 윗집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랫집 그 여성이 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고 어깨를 밀치고 넘어뜨려서 나한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네. 그러면서 그 폭행죄로 그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아래층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래층 여성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상해의 고의가 절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나도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것, 즉 정당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또 남편 같은 경우도 같이 고소를 한 모양이 아래층 남편을. 남편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여자들이 싸우길래 중간에 끼어들었지 난 폭행 안 했다.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간 근데 1심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13층에서 두 부부가 내려왔죠. 네. 자, 12층 두 부부가 있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식사하러 왔던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13층에서 내려올 때는 우르르 따라 내려왔겠죠. 이분들이 다 증인이 됐죠. 네. 결국은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단계에서도 뭐 양쪽이 쌍방이 팽팽하게 했다 안 했다 우기면은 제3자의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 제3자의 진술이 13층 지인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받아보니까 아래층 여성이 공격한 걸로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일관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진술이. 그렇죠. 뭐 봤을 때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지만 뭐 똑같이 진술을 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하고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1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랫집 부부가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심 재판부는 얘기했어요. 부부인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남편에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또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남편까지도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근거로 조금 전에 김유미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상해 진단서하고 그 다음에 3명의 그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죄가 된다고 봤어요. 1심에서. 그래서 부부에게 8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각각. 네, 각각이죠. 각각이죠. 네. 벌금은 개개인 나가는 거지 뭐 둘이 합쳐서 80만 원 내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네. 8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유죄가 어쨌든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다시 항소를 합니다. 우린 그렇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2심까지 가는데 2심에서는 예, 뒤집힙니다. 뒤집힙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유는 뭐였냐면 음. 우리가 그 지금 상해 진단서하고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단한 건데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는 아까 윗집 여성분 아내분이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격자 진술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지인들만
목격자 진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격자 진술도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랫집 부부가 공격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로서의 적격에 있어서 약간은 아무래도 그쪽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립에 서 있는 목격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거고요. 네.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해 진단서 부분은 우리가 얘기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 다치게 되면 그 즉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잖아요. 네. 아마 이 경우도 싸움이 나고 나서 그 직후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3주 진단을 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건과의 연관관계성은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상해 진단서는 의사가 현장을 보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위층에 그 본인 고객으로 온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 고객으로 온 손님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준 진단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해 진단서의 어떤 신빙을 약간은 부정했어요. 거기다가 제일 큰 거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진단만 달랑 끊고 그 이후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면 3주 동안 치료하러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주간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경찰에다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치료하러 단 한 번 안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치료하러 몇 번이라도 갔었으면 이렇게 판단 안 내려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해에 대한 판정을 아마 그 재판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는 거죠. 진단서를 끊기 위한 제출받기 위한 치료 행위 한 번으로 끝났고 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치료하러 가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상해 진단서가 다분히 긍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 시사하는 바 많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갖다 주고 나면 치료하러 댕겨야 돼요. 그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부터 병원 근처에도 어르신거리지도 않는다면 그 진단서 나중에 부인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상해 진단서만 사실 뭐 판단의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격자 진술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피해자의 진술과 또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우리가 또 대조를 하죠. 네, 고려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 특히 그 윗집 아내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신빙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아래층 이 부부의 어떤 진술은 상당히 일목요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먼저 공격한 행위도 점수로 따지면 감점 요인이 된 거예요. 피해 여성 입장에서. 먼저 머리채 잡은 그것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윗집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다 보면 지인의 그 편에 있는 목격자들이 약간 일방적인 진술을 한 것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1심에서는 유죄 각각 80만 원, 항소심 2심에서는 무죄. 그러면 대법원까지. 이제 이게 결국은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는 뭐 직접 심리하는 게 아니라 서면 심리니까요. 2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범죄 증명이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긴가민가하면 피고인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법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아래층 여성이 3층 여성을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3주 진단을 내게 하는 정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죄가 된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동안 저 수도 없이 이런 사건 해봤지만 대체로 상해 진단서 내고 서로 붙어서 싸운 거 드러나면 그냥 처벌받고 끝났어요. 거의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저는 그래서 이 재판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서면이나 목격자 진술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정확한 것인가. 아, 꼼꼼하게 봤어요. 네, 목격자 진술 같은 경우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냐를 재판부가 정말 신중하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원래가.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별거 아닌 폭행죄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꼼꼼하게 봤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폭행도 되고 시비도 되고 이제 뭐 문제예요. 네, 이게 폭행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욕죄, 서로 욕하는 거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서로 이런 걸로 요즘에 시비가 많이 붙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층간소음에 대처를 해야 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사실 저도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거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선 경찰서에 파출소에 특히 이거 신고 아파트 많은 동네 관할하는 경찰서 파출소는 이거 신고 숱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소음 관련된 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가봐야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네. 이 경우는 별 수 없이 지금 만들어진 그 이웃 사이센터인가? 이웃 사이센터인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층간소음 일어나가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주차 시비,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걸로 실제로 우리가 살인 사건이 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이웃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웃 사이센터. 사이센터 그런 것처럼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중재해 줄 수 있는 센터라든지 제3자를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맞는 좋은 거예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을 부르면 경찰도 제3자 입장에서 개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오는 거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거하고 이웃사이 센터에서 조정자 명확하게 조정자 형태로 그들이 오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 아주 교도소 가라고 작정한 거야? 나를 벌 주려고 나서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건 고무적이지 않아요. 진짜 사실상.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올라가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옛날에 막 보면 막 우퍼라는 스피커 달았잖아요. 우퍼. 네, 소리 넣고 진동 막 천정에다 붙여가지고 우퍼 스피커 달아서 쿵쿵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래 위층 싸우고 이런 일인데 그건 정말 치졸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싸우시면 안 되고 관리 사무실을 통하건 네. 아니면 동대표를 통하건 분명히 저 제3자를 개입시켜갖고 그들로 하여금 중재의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이걸 해결을 하셔야지 직접 부르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러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경찰을 부르면 저는 실제로 지구대에서 봤던 게 이 사람이 먼저 부르잖아요. 그럼 다음에 옆집에서 또 불러요. 그리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감정이 경찰을 부르는 순간 감정이 더 격앙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게 뭐 쓰레기를 바깥에 잘못 내놨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잘못해놨든지 이렇게 시비 하나씩을 더 걸기 시작해서 정말 이것이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진짜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이 같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제일 먼저 주의할 것들은 본인들인 것 같아요. 밤에 피곤할 때 밤에는 사실 세탁기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밤에는 자제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악 듣는 것도 헤드폰으로 듣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 에티켓을 지켜주면 이런 싸움도 좀 잦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도 결국은 또 위층이잖아요. 아파트는. 나는 내 위층에서 피해를 보지만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위층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서로 인식을 해서 또 뭐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사는 집에는 물론 두툼한 그 뭐 장판 비슷한 거 깔판 같은 거 깔아가지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도 어느 정도는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런 또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화두일 것 같아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 소음 방지가 거의 안 돼 옆집 있다. 소리 들리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심하게 음식물 냄새가 나게 되거나 그런 연기가 막 서로 새어 나오니까 진짜 봐요. 저도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보면 왜 그 엘리베이터에다 사람들이 몇 층에 누구누구 그 제발 좀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음악 소리 좀 듣지 마세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놓거든요. 그리고 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장소에다가 뭐 부탁하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정도의 그런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드럽게 쓰면서 그 사람을 망신 주는 형태의 포스트잇 붙이면 그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거는 내가 볼 때 절대 고무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진짜 살짝 차라리 맞아요. 그 집 그 밑에다 갖다 넣어놓는 게 좋죠. 맞아요. 여기 저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고 공개망신 주는 형태 그거는 하면은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애완견들 되게 그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두고 가면 애완견이 진짜 막 어떨 때 말도 못하죠. 소리를 너무 많이 짖어가지고 그 경찰관이 출동하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도 장시간 비워두실 때는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건은요. 하여튼 일반적인 저희가 이게 선택한 이유가 일반적인 폭력 사건을 이렇게 재판부에서 꼼꼼히 보는 일도 사실 없었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는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인정 확 해버리고 뭐 제3자 증인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꼼꼼하게 다 따진다는 거. 이런 판례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 교수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실제로 각서는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각서를 썼다고 하고 싸웠다면 아 참 그 얘기 해요. 그러면 법률로 이 사람들 물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이게 형법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있죠. 정당방위, 뭐 긴급피난,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네. 책임성 조각사유 뭐 다 있잖아요. 네. 이 각서는요. 그런 식의 각서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그 내용의 각서예요. 그러면 뭐 각서 써놓고 패 죽여도 괜찮다고 써놓고 그러면 때려 죽여도 살인죄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네.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의 각서라면 그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핏 보면 이 보도 난 거 보고 아 각서 쓰고 해가지고 처벌 안 받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 저 인터넷에 좀 뜨니까 야 각서 쓰고 속된 말로 완타치 깨면 이제는 뒤지게 패도 처벌 안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각서는 이번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까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네. 각서는 애초에 그 자체가 무효예요. 네. 네.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절대 각서를 쓴다고 이것이 효과가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움은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뭐 각서 또 이상한 각서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뭐 네. 바람 피우다가 남편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는 뭐 이를테면 평생 동안 뭐뭐를 한다. 뭐 이런 각서를 이제 아내한테 써줬어요. 근데 또 바람 피우다 걸렸어. 그러면 그 각서에 의거해서 그 똑같은 행위를 본인이 쓴 대로 해줘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것이 되게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면 가능한 거고요. 포괄적으로 적어 놨다고 하고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또 바람 피우면 저녁 7시 이전에는 들어온다.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목록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건 해야 되겠죠.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3천만 원 주겠다. 근데 추상적으로 더욱더 사랑하겠다. 앞으로 그건 다 뻥이거든요. 네. 아니 나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각서는 꽝입니다. 그건. 네.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건. 네. 네. 그리고 각서에 뭐랄까
갖춰야 요건. 되는 요건도 있다 보니까요. 그럼요. 네, 저도 요번에 법률 상식 배우면서 알았는데 뭐 주소, 이름, 날짜, 날인 이런 거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 교수님 근데 각서 안 쓰는 사회가 제일 좋은 거죠. 각서 자기 집사람한테 각서 엄청 남발하는 놈들이 있어요. 1년에 한 30건씩 쓰는 놈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서도 맨날 술 먹고 집에 가면 각서 쓰고 살아 나오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쓴 각서는 전부 다 휴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휴지인 거 알면서도 안 해드시는 분이 그거 받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층간소음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 어떻게 보면은 각서가 문제가 아니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증거와 꼼꼼한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 다뤄봤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